고산서원 유교 아카데미 1주차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호남 유학 전통과 노사학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선 시간에는 호남 유학의 형성과 전개를 주제로 해서 18세기까지의 이 호남 지역의 유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세기 이후의 호남 유학은 어떠한 흐름들을 보여줬는지, 특히 노사학파에 좀 주안점을 두어서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선시대를 포함해서 전 시대에 걸쳐서 호남 유학이 보여줬던 특징적인 면모는 뭔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대에 말씀드렸지만 기초국사 이후에 17, 8세기를 거치면서 호남 유학은 굉장한 침체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18세기 침체기 이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남 사람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양적인 면에서나 학문적 성취의 면에서나 전혀 손색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능가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성세기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주도권을 두고서 서경덕 계열과 송순 계열, 쉽게 얘기해서 동인과 서인 간의 대립 갈등이 기축옥사로 폭발하고, 여기에 더해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다수의 호남의 대표적인 유학자들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바로 학문적 기풍들이 문학 중심으로 옮겨짐으로 해서, 물론 성리학을 연구하고 그것을 선도하는 학자들이 없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17, 8세기에 있어서의 호남 유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형국이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서 호남 유학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호학계가, 바로 특히 이 호남 유학은 기호학계와의 관련성이 굉장히 깊은데, 기호학파의 지형 변화가 서서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정문란으로 대표되어지는 대내적인 모순들이 현실화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호남 지역의 유학은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고, 기호학파 계열 내에서 지역의 주도권을, 호남 지역이 충청이나 경기 지역을 능가하는 바로 학파의 성립이 나타나게 되고, 유학이 보편화되어지고 저변화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정조 사망 이후 19세기에 들어와서 기호 계열의 이 학파의 지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문호 분립과 학파 분화라고 하는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율곡을 정점으로 한 유학자들, 그 문인들의 사승관계가 중심줄기를 가지면서 그런 학자들을 우리가 보통 산림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산림학자의 영향력이 지대했어요.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산림학자의 영향력이 약화되어지고 율곡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여러 문인들의 계열들이 분화되어져요. 그 분화되어지는 양상 속에서 특정한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문인 집단의 형성들이 가시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학자들 집단이 이제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여기에는 바로 18세기의 조선 유학의 핵심적인 논쟁이었던 호락 논쟁이 게재되어져 있었습니다.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과 사물, 특히 동물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 바로 인성물성 동의 논쟁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이 발현되기 이전의 마음의 상태는 선한가 악한가, 이것을 미발심체 선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인간의 마음, 본래의 마음인 명덕은 보통 사람들과 성인들이 같고 다르냐, 이러한 여러 가지 주제를 두고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기호학계 내부에서. 이것이 바로 충청 지역인 호서 지역과 서울 지역인 낙학이라고 하는 호서 지역과 낙학 지역 간의 지역적 논쟁으로 비화되어지고, 이런 것이
순수 성리학적인 이론 논쟁을 벗어나서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18세기에 벌어졌던 것이 19세기에 와서도 계속되어지고, 이러한 것 속에서 호락 논쟁의 당사자들의 후손들 간에는 심한 갈등, 반목, 대립이 더욱 첨예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기호학파, 율곡을 정점으로 해서 형성되어지고 지속되어졌던 조선의 유학의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흩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려졌던 것처럼 이 산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약화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중심 인물들이 약화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 다른 데서 자신이 중심 인물로 부각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중반 이후에 기호학계 내부에서는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 학자 중심의 문인 집단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곡을 자신의 학문적 연원으로 삼으면서 당대에 어떤 중심 인물에 다 기대어서 학문을 익히고 활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특정한 학자들이 자신이 곧 중심 인물이다. 그리고 그 중심 인물이 교육활동, 강학활동을 통해서 여러 문인들을 규합해내고 그것이 학파로서 결집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19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호학계의 학파 분화라고 보통 얘기되어집니다. 이러한 것 속에서 처음으로 문인 집단의 형성을 성공한 인물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파의 외연을 충청도, 평안도까지 확대한 이항로의 화서학파. 바로 화서학파의 화서는 이항로의 호죠. 그래서 이항로를 정점으로 한 문인 집단을 우리가 보통 화서학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유교 아카데미를 거치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검토할 노사 기정진 선생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호남에서 전남 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학파의 외연을 호남을 넘어서 경남 지역까지 확대한 노사학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관료 문인들을 흡수해서 하나의 문인 집단을 형성한 봉서유신환의 봉서학파. 이제 이런 학파들이 19세기 중반 정도의 문인 집단의 모습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세대 뒤쯤에 바로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으로 친다면 충북 제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인 집단을 형성한 의당 박세화의 의당학파, 그리고 우암 송시열의 후손으로서 학문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충청과 호남에 걸쳐서 본격적인 문인 집단화를 성공한 연제 송병선의 연제학파, 그리고 낙론 계열,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낙론 계열의 학맥을 계승해서 충청도와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만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문인을 배출한 간제 전후의 간제학파, 이런 문인 집단이 바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형성되어집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나 조금 유학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분들도 화서학파나 노사학파, 연제학파, 간제학파가 동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사학파나 화서학파 같은 경우에는 연제학파나 간제학파보다 한 세대 앞서서 형성되어지고, 연제학파나 간제학파가 활동할 시기에는 노사학파나 화서학파가 보다 확대되어져서 각 학파, 화서학파나 노사학파의 2세대들이 중심을 이루면서 활동을 전개하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호 계열의 학파의 분화가 구체화되어지면서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 시기까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인 집단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바로 19세기 전반기부터 20세기를 관통하면서 호남 지역에서 문인 집단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문인 집단화가 이루어지게 된 중심이었던 학자인 노사 기정진이라든가 간제 전우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지방에 있는 중소규모의 학파의 대장, 중심 인물 이 정도가 아니라 기호학계 전체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학자로 성장한다라는 것들이에요. 특히 노사학파를 일구었던 노사 기정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음 주차 때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지만 바로 호남 유학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당대의 최고의 학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탁월한 학문적 성취, 유학적 지식인들, 유림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노사 기정진 선생의 현실 대응 이런 것에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보였던 것들이죠. 이러다 보니까 바로 노사학파, 간제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인 집단화가 성공하게 되고 호남 지역의 공동체를 견인하는 핵심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호남 지역 내에서의 주도권을 가진 문인 집단이 형성되어졌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적어도 경기, 충청, 호남을 아우르는 기호지역 전체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문인 집단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을 주도하는 학자가 배출되어졌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노사학파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정진 선생에 의해서 문인 집단화를 이루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노사 기정진 선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검토했던 15, 6세기의 호남 사림이 이룩했던 학문적인 유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침체기였던 17, 8세기의 호남 유학의 정신도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 유학이 가지고 있었던 전체적인 맥락을 총집결해서 당대와 20세기를 관통하면서 한국 유학의 중심을 이루었다라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노사 기정진 선생을 이어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기호 계열의 학자군에서 핵심을 이루었던 것이 간제학파입니다. 간제 전우 선생 같은 경우에는 전주 출신입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서울 지역에서 강학 활동, 서울로 자리를 옮겼다가 충청도 지역 전의, 지금으로 치면 세종시에서 강학하고 있던 고산 임원회 선생에게 가서 학문을 배워서 거기에 대표 인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호남 지역으로 마지막에 이거해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문인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어져서 제전, 3전 제자까지 키워내게 됩니다. 지금도 간제 선생의 문인들이 전북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간제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비록 비판적인 인식을 가졌던 당대 유학자가 없지 않았지만 학문적 영향에 있어서는 노사 선생 이후에 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간제학파에 대한 연구는 이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는 전남 장성을 중심으로 한 노사학파, 그리고 이 전주와 특히 말년에 간제가 은거했던 것이 부안 지역입니다. 부안의 개화도라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전국 문인 집단화한 간제학파가 중심축을 이루게 됩니다. 두 축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까지 충청도 유학이고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문인 집단화를 성공했다라고 일컬어졌던 연제학파도 호남의 중심이었습니다. 연제 송병선을 중심으로 한 것이 연제학파인데, 연제 선생이 활동했던 지역은 옥천을 중심으로 한, 충북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활동을 펼쳤어요. 하지만
연제 문화에서 배출된 문인들의 60% 이상이 다 호남 출신입니다. 연제 송병선 선생은 외가가 창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호남 유학자들과 관련이 깊었고, 그리고 부모님의 묘소를 지금의 군산, 인피 지역에 쓸 정도로 호남과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충청도 유림들보다는 호남 지역의 유림들이 많이 이분에게 입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특히 송병선 선생, 연제 선생은 무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학 활동을 하면서 그 덕유산 지역에 많은 유학자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제학파하면 기존까지는 충청도 지역의 유학자들 집단 이렇게 봤지만, 제가 앞에 적어놓은 것처럼 문인들의 과반 이상이 호남 지역이었고, 그리고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분이 충청도 유학자가 아니라 전라도 고창 지역의 고석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에 의해서 학맥이 이어지게 됩니다. 고석진이라는 분은 최익현 선생의 문인이고요. 바로 그 문인들의 중심이 바로 이 호남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적어놓은 것처럼 호남 지역을 배경으로 한 학문 활동을 전개한 학파가 연제학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제학파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연제학파 문인들이 바로 노사 선생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일으켜서 20세기 초반 1902년에 노사 선생 성리설을 두고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호학계 전체에. 이제 그런 것에 핵심적인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이 연제학파였다는 것을 좀 미리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이 아카데미 강의가 계속되어지면 또 언급될 내용이니까 그때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호남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문인 집단을 형성하고 호남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친 학파가 화서 이항로 계열의 면함 최익현입니다. 면함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향이 경기도 포천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충청도 정산, 지금의 청양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최익현은 여러 관료로서도 크게 성장하면서 정치적 사안 때문에 이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제주도로 유배를 갔다가 바로 제주도 지역에 있었던 노사학파 문인들과 긴밀하게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러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노사 기정진 선생에 대한 학문의 탁월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배에서 풀리자마자 바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장성을 오게 됩니다. 전라도 장성에 오는 과정에서 전라도 지역에 있는 노사학파 문인들과 만남을 갖게 되고, 기정진 선생을 뵙고서 배알하고서 여러 가지 학문적 질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최익현의 선조인 최치원이 있었던 무성서원, 바로 전북 지역에 있는 무성서원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이 과정을 통해서 호남 지역 유학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의기가 투합되어졌어요. 노사학파 문인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호남 지역에 있었던 많은 유림들이 노사 선생뿐만 아니라 면함 선생에 대한 존경의 의식들이 굉장히 컸고, 노사학파에 있었던 문인들이 편안하게 면함을 찾아서 학문을 익히고, 또 면함의 문인들이 자연스럽게 노사 선생이라든가 노세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송사 기우만 선생한테 학문을 익히고, 이렇게 학파 간 교류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의기투합되어졌던 것들은 국난 극복을 위한 힘의 결집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항일 의병을 최익현 선생께서 바로 태인의 무성서원에서 일으켰을 때 거기에 참여한 문인들은 대부분 호남 지역의 문인이었고, 호남 지역의 문인들의 결집이 바로 면함학파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중반을 걸치면서 이 면함학파의 핵심적인 문인 집단은 양적인 면에서나 학문적인 면에서나 의배활동 면에서나 전부 다
호남 지역의 유림들이 중심을 이루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수제자가 아까 제가 실수했는데 고창 지역에 있었던 고석진 선생, 고혜진 선생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함학파의 중심 줄기는 바로 호남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됐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호남 지역에는 당시에 유학의 중심을 이루었던 다양한 학파들의 근거지가 바로 호남 지역이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노사 선생님의 노사학파, 화서 선생을 이었던 면함학파, 우암 송시열의 후손인 연제 송병선의 연제학파, 그리고 기호학파의 정맥이라고 얘기하는 간제 전후 선생의 간제학파들의 중심지가 다 호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호남 지역은 당시에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전국의 유림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바로 노사학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통 유학자, 성리학적인 기운만이 우리 지역에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개신유학적인, 쉽게 하면 개화파와 아주 유사한 개신유학적인 유교개혁을 펼쳤던 이기라든가 황현, 그리고 호남상 이정직 같은 분, 요 세 분을 호남상거리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분들도 이 시기에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정통 유학자들과 대립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친연성을 가지면서 교유합니다. 특히 황현 선생 같은 경우, 이기 선생 같은 경우에는 노사학파, 노사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이 컸죠. 그리고 김제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펼쳤던 이정직 선생 같은 경우는 간제학파와 친연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정직 문화에서 배출되었던 문인들은 향후에 나중에 바로 간제학파에 흡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학자들의 문인 집단이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지고 활동했던 것뿐만 아니라 정통 유학뿐만 아니라 개신유학적인 영향을 가진, 개신유학적인 측면의 특성을 가진 유학자들도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펼쳤고,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이런 분들이 호남학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호남 지역의 유교개혁이라든가 그리고 근대 문물의 수용과 그리고 교육활동,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유학적 지식인들이 활동하는 근거지가 19세기 중반 이후는 호남이었다. 그리고 중심 인물들은 다 호남에서 배출됐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9세기 중반 이후에 한국 유학의 중심지 중에 한 곳이 바로 호남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호남 유학이 크게 번성하는, 15, 16세기에 호남 사림이 활동했던 그 시기 이상의 호남 유학의 어떤 중심으로서의 부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이는 건 호남은 배타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영남과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남원, 곡성, 그리고 전남 지역의 능주, 화순, 이런 지역에 있는 유림들은 영남 유학자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영남 계열의 학파였던 곽종석의 문인으로 입문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고창의 무장 지역에 보니까 성제 허전이라고 하는 영남 계열의 학자들의 문인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바로 호남 유학이 만개한 시기가 바로 19세기 중반 이후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 호남은 이전 시기의 침체기를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19세기 이후의 호남 유학은 이전 시기 17, 18세기의 침체를 벗어나서 기호학계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학파들을 만들었고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학차, 학맥, 학파가 온전하게 지배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파들이 공존하면서 호남 유학을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학파들이 공존함으로 해서 현실 대응에 대한 다양한 면모들이 드러났고, 이런 분들이 실천지향적인 면모로서 위정척사,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의병활동, 더 나가서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면 항일운동을 주도하게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호남이
바로 의리구현 정신, 구국활동의 중심, 이런 것으로 부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바로 19세기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19세기 중반 이후의 호남유학은 호남유학 전체로 본다면 만객이다, 새로운 부흥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을 볼 때 바로 호남이 보여준, 만들어온 정신사적 맥락, 이런 것 속에 호남 정신을 이끄는 중심축은 유학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호남의 유학에서 호남의 유학이 호남의 정신사적 맥락을 만들면서 형성한 특징적인 면모는 제가 보기에는 앞에 보이는 이 5가지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살림정신을 발현하면서 실천적인 의리정신, 바로 호남정신이라고 일컬어진 의리구현의 정신들, 이런 것들이 바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호남정신의 하나이고, 그런 것을 만들어 온 정신적 기반이, 학문적 기반이 호남유학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의리구현 정신을 진행하면서도 호남유학은 특정한 한 학파가 전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경향을 가진 학파들이 공존하고 때론 대립하고 논쟁하면서 더욱 성숙된 학문적인 성취들을 이루어왔다라는 거죠.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그러면 퇴계 1세기입니다. 진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 지역, 그러면 남명 조식 1세기예요. 다른 게 거의 없어요. 다른 학파의 사상이 들어온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호남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다양성들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 호남유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호남유학은 끊임없는 개혁지향적인 면모들을 보여왔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호남은 실학의 발상지 중에 한 곳입니다. 오히려 경기보다도 빨랐어요. 그리고 성리학자들도 고루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노사 기정진 선생은 당시의 현실 개혁책을 제시하면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끌고 와서 얘기를 해요. 분명히 학맥도 다르고 그리고 학문적 입장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공감했기 때문에 정통 성리학자가 실학자의 사상들을 끌고 오는 거죠. 그만큼 개혁지향적인 면모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볼 수 있는 것들이 문학 예술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의 유학자들보다 호남 지역에서 배출된 유학자들은 문학적인 풍모가 두드러져요. 그리고 예술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딱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예술 정신이 승화되어져서 다섯 번째인 소통과 개방적인 학문의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5가지 특징이 호남 유학을 규정할 수 있는 특징적 면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살림정신, 바로 실천적인 의리정신의 표출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은 일찍부터 만들어졌어요. 여기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앞선 차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제시대부터 충절, 의리구현 이런 것들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여말선초를 거치는 왕조교체기 때 의리구현을 위해서 호남에 낭남한 인사들, 세조의 왕위천탈을 비판하면서 은거했던 호남 지역의 학자들, 연산군 때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호남 사림들, 이런 분들이 바로 의리정신을 호남 지역에 뿌리를 내렸고, 이런 것들이 16세기를 지나서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바로 의병으로 나타난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면면이 이어져서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의병으로 나온 거예요. 기욤한 선생을 비롯해서 최익현 선생, 모든 의병 활동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호남이죠. 그리고 그런 의병 활동 속에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던졌던 것들은 바로 실천적인 의리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호남 유학의 특징적 면모가 발휘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드러났던 모습이라고 하면, 학문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다양한 학파의 공존의 모습이에요. 영남이나 기호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적 단일한 입장의 유학사상이 중심을 이뤘어요. 그렇지만 호남은 다양한 학문적 입장을 가진 문인 집단이 공존했어요. 이것은 15, 16세기부터 시작해서 19세기, 20세기까지 지속되어집니다. 정치적 입장 때문에 비록 문제가 드러나긴 하지만 다양한 학파가 공존하면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생산되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성리학과 구분되는 실학적 학풍이 제기되어지고 도가적인 풍모를 가진 학자가 나오고 신흥 종교가 호남에서 배태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압박하거나 억압하거나 제거하려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비판적인 입장이 나오긴 했죠. 그렇지만 공존하고자 하는 면모들이 두드러졌다라는 것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호남 유학이 보여준 특징적 면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혁지향적입니다. 호남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특히 농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건사회, 전근대적인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모순이 많으면 개혁의 절박함이 컸고, 개혁의 절박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혁지향적인 사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이러다 보니까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유영원, 신경준, 황윤석, 위백규, 하백원, 이기 지속적으로 실학, 개혁지향적인, 실천지향적인 학문을 보여준 실학자들이 나왔어요. 거기에 성리학자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사선생처럼 개혁지향적인 면모를 보인 정통유학자들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호남 지역 유학의 특징적 면모고, 그러다 보니까 다산 정약용도 강진의 유배에 와서 자신의 학문을 집대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담입니다만 말씀드리지만 정약용 같은 경우 외가가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윤선도 집안이에요. 이제 그 외가인 해남 윤씨 집안이 해남에 있지 않았으면 강진의 유배에 와서 정약용의 학문이 집대성될 수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호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넓은 틀, 그리고 개혁지향적인 그런 학문적 특성, 이런 것들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문학적인 풍모와 예술정신이에요. 한국 문학사, 특히 고전 문학사에서 호남을 빼고서는 이 한국 문학사가 성립될 수 없어요. 그럴 정도로 호남의 유학자들이, 호남 지역 유학자들이 보였던 문학 정신은 최고죠.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긴 하지만 정철이라든가 윤선도가 보였던 문학, 이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호남 사람이 형성됐던 시기에 성산시단, 면왕정시단이 보였던 시가문학, 이것을 빼놓고 한국 시가문학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바로 호남 유학자들이 보였던 문학 정신 최고죠. 그리고 예술 정신도 남달랐습니다. 문인 화가들의 배출도 호남 지역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호남을 예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이 호남 유학이 보여줬던 문학적 풍모와 예술 정신의 발현이 특징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남 유학은 소통과 개방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학파의 공존이 있었던 것처럼 공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자유로운 학문 활동이에요. 이기심성론에만 매달리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들을 드러냈어요. 근데 이런 것 속에서 유학뿐만 아니라 도교, 불교도 호남 지방에 성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특정한 지역에는, 어떤 지역에서는 도교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지역엔 불교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유학에 짓눌려져서 제대로 어깨도 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호남은 끊임없이 소통과 개방의 여러 가지 학문적인 특성들을 보여주면서 주체적인 사상과 문화를 배출해 왔다라는 거죠. 다양한 학설이 호남에서 나왔고, 학문 방법론에서 박학 널리 살펴보는 이런 학문 방법론이 나오고, 개방적인 학문 태도들,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호남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19세기 말 20세기에 호남 지역에서 신흥 종교가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이고, 그런 것 속에서 민중을 아우르고 시대를 새롭게 여는 새로운 사상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 속에서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이러한 면모들은 호남 유학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주체적인 사상과 문화를 산출하는 호남 문화의 특징을 이루는 기반으로서 호남 유학이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호남 유학의 여러 가지 면모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바로 지금의 호남 정신, 호남 문화의 특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 유학에 대해서 대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특징들을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주차부터는 그 중심 중에 하나인 노사학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번 1주차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